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가서 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살면서 두 번은 없을 추억이라서 혼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라는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막바지가 돼서야 허겁지겁 수능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 아무튼 대학교 때도 저랑 비슷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남정네 3명이서 뭉쳐다니면서 진정한 대학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아제끼다 보니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를 사람 대접해주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점점 범위를 키워서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니 타 지역으로 점프를 뛰는 일도 있었고 근처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수비 범위를 넓혀갔었습니다. 개 중에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여자와 보내지 않은 날을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매일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곧 이어 두 번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은이 셋이 있을 때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고 조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에나 충실해볼까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군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노는 걸 못할 뿐이었지 사실 아직도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덜어 있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항상 저는 5분 대기조였었죠. 물론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달아오르는 걸 풀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여자라고는 병사식당에 계시는 아줌마 가끔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손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여군 간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들 전부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를 알던 수많은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쌓인 걸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와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나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득도를 하고 온 것인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정신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갔을 때 군대를 같이 가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봤지만 야속하게 지나가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서울 본가로 돌아와 이제 용돈 받는 생활도 끝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도무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노력이라도 했으면 적당한 회사라도 찾을 텐데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했더니 다 스펙 쌓을 겸 연애도 할 겸 해서 학원문을 두드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하라고 등록한 학원, 거기엔 공부를 하는 저는 없었고 대신 짧은 연애를 즐기기 위해 여자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나절에 나가서는 술에 떡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니 보통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숙학원을 끊어줄 테니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착한 아들이라 믿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TV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로 유행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보수적인 스케줄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금지시켜놓은 연애를 꼭 거기서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몰래 어디서 술을 구해와서 나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하지 말란 연애를 시작했고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니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수도 딱 3명만 받는 거고 해서 여기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수비범이 바뀌었고 그나마 여스님이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그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1~2~3살 아래겠거니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밀어놓으니 그냥 어릴 적 학교에 좀 예쁘장하게 생긴 동성 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딱히 관심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인 건 제가 의식을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재밌었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그때부터 조금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실증이 나서 작년에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딱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제 그 당시에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속세의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 얼굴이 젊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자기가 땡중이라는 듯이 이 생활에 미련이 없다고까지 하는 이 스님이 여자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게 여자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나?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마음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불이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은 그녀 옆에 제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더군요. 오랜 금욕 생활 때문인가 과감했다가 또 소극적이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지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녀가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런 일로 자꾸 먼저 저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2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했는데 그녀도 없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제가 버티다 못해 절에서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 준비는 그때 이후로 때려쳤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직장도 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애인도 있는 그럴듯한 남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스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사연 챙겨 듣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따로 하는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수님과 있었던 일입니다. 군입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칼복학을 하면서 제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바로 준비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졸업 일찍한 게 뭐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렸는지 취직 준비보다 조금 더 청춘을 즐기자는 생각에 취직을 위해 더 해야 하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뭐하러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미 후회를 시작했을 때는 때가 늦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별다른 수학도 없이 본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은 아닌데 대신에 다른 의미로 큰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제일 컸거든요. 덕분에 친척들이 전부 모이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고 명절이나 무슨 날마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 내려간 본가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섞여 있었어요. 사촌형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 예비 형수님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저는 형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속으로 아하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요즘 잘 나가서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연예인 누구를 완전히 그대로 빼다 박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친척형이 옛날부터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도 저한테 친척형 하는 거 반만 따라해보라는 잔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부벌레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공부벌레 같은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 보인다고 형수님이 나름 차려입고 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고는 설명을 듣지 못한 건지 치마를 입고 와서 제사 지낼 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식사할 때도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놓고 펴서 먹었는데 일부러 형수님 옆에 앉았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친척형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저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눈치도 전혀 없다 싶어서 제가 방에 가가지고 담요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형수님이 담요를 받으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눈인사를 하는데 형수님의 미모에 그 정도의 눈웃음이면 우리 친척형이 아니라 어디 재벌집 후계자도 꼬실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끝나고 나니 어른들 몇몇은 거실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빈방 하나씩 차지하고 낮잠을 자거나 했습니다. 저도 제 방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취직 안 한다고 친척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잔소리를 듣는 분위기가 돼버려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만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형이 전날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고 몇 시간 못 자고 차 끌고 내려오느라 많이 피곤하다고 하여 제 방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방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면서 무슨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일찍 눈치채고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괜히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뭐가 비전이 좋다더라, 월급을 잘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훈수도 당하고 비교까지 당하니까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저희 친누나가 마침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향한 화살이 누나한테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절날에 어딜 쏘다니냐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을 못 간다나 하면서 저 대신에 누나가 붙잡혀서 잔소리를 다 받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틈을 타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괜히 제 방에서 자고 있는 친척형을 깨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침 붙잡혀버린 누나 방에서 쉬면 되겠다 싶어서 거실에 있는 어른들한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누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은 친척 어른들을 향해 있었고 최대한 살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을 때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예비 형수님이 계셨고 마침 형수님은 누나가 빌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와중이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니 괜한 일을 만들까봐 형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놀라서 있을 뿐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시 친척들한테 잡힐 것 같고 그랬다가 친척 어른들 앞에 형수님의 이런 꼴을 다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를 한 뒤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눈을 꽉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뇌리에 각인된 모습이 감은 두 눈 속으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거기에 눈을 감고 들려오는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는 형수님 말에 다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누나가 입는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은 게 같은 옷인데도 형수님이 입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옷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얀색 티셔츠가 얇아서 속이 비치는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잡지화보에 나올 법하게 스타일 있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애매한 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걸 보니 누나도 어떻게 친척들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 밖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면 다시 친척들에게 잡혀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형수님하고 단둘이 좁아터진 누나 방에서 있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저보고 괜찮다고 방 안에서 소리가 다 들려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방에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형수님한테 친척형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누나 방에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수님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를 해주러 온 건데 어른들 다 계신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친척형이 제가 이 방에 있는 걸 알면 화내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그때 나오면 된다고 미리 말을 맞춰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수님도 가만 보니 먼 길 오느라 많이 피곤해 보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게 낮잠을 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서 누나의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도 된다고 하고 바닥으로 먼저 누워버렸어요. 핸드폰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형수님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예쁜 사람은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 궁금해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저를 의식한 건지 제가 있는 방향으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으니 뒷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더 제 몸과 마음이 둘 다 부풀기 시작했어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건 저만이 아니라 형수님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였나 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형수님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이번엔 제가 형수님이 있는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서 형수님이 일어나 있는지 몰랐는데 형수님이 언젠가부터 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봤는가 봐요.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대면서 영화 하나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제가 보는 영화를 보고는 그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냐 물었더니 괜히 저를 배려해준다고 저 때문에 못 자겠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다 계시고 그런데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제가 불편할까봐 헤아려주는 걸 보니 형수님은 참 얼굴도 어쩜 그리 예쁜데 마음씨까지 고운지 여태껏 자라오면서 성적도 항상 좋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친척형이었지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 처음으로 질투가 다 나더라고요. 아무튼 형수님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으니 형수님한테 그러면 영화나 같이 보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누나 방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핸드폰을 거기에 연결하면 그나마 조금 큰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형수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영화를 보기 위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앞불사 가장 중요한 게 없더군요. 핸드폰과 모니터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 제 방에 있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자신있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서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케이블이 없어서 영화를 같이 못 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형수님이 케이블 이거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형수님의 가방에서 제가 필요한 케이블을 딱 꺼내더군요. 구멍에 맞는가 꽂아봤더니 딱 제가 찾는 그 케이블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니시냐 물었더니 오늘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자기도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다행스럽게 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형수님과 영화 한 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서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바닥에 누워서 책상 위에 있는 화면을 보려고 하니 몸이 많이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돌아누웠다 저리 돌아누웠다 하며 편한 자세를 찾고 있는데 형수님이 그걸 보더니 미안했나 봅니다. 괜찮으니까 옆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찌 형수님 옆에 누워있겠느냐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바닥에 누워서 볼 테니 저보고 침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형수님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누나 혼자 쓰는 방이다 보니 침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누우려고 했는데도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형수님이 뒤척일 때마다 형수님의 오른쪽 팔과 제 왼쪽 팔이 닿았는데 참 그렇더군요. 가까이 몸을 맞대고 누워있으니 향긋한 향수 냄새도 살짝 올라오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덮어서 몸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형수님도 참 과감한 게 아무리 제가 형의 동생이라도 그렇지 너무 저를 동생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취직만 안 했다 뿐이지 곧 30을 바라보는 남자인데 말입니다. 영화가 생각보다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소리를 작게 해놔서 망정이지 밖에까지 들렸으면 오히려 제가 형수님이랑 뭐라도 하는 줄 오해받기 딱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형수님이 대범해도 그렇지 그 장면이 나올 때만큼은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장면은 끝날 생각은 안 하고 소리는 더욱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냉큼 일어나 영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수님한테 아까부터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형수님도 영화가 꺼지고 나니 괜찮아졌는지 아니라고 방을 뺏어간 오빠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살짝 웃는데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빨이 보이는데 정말 안 이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형으로부터 형수님을 뺏고 싶은 욕심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었나 형한테서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제 일어났으니 형수님도 준비하고 나오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친척형이 방 안으로 형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는 바람에 단둘이 방 안에 같이 있던 건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수님이 방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빌려 입었던 누나옷에서 형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다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말 코앞에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는데 차라리 보고 있는 게 더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상상이 돼서 아주 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수님은 누나 방에서 나가고 저도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둘이서 방에서 보낸 몇 시간은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 덕분에 형수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져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신세 좀 지겠다고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면서요.
형수님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수님도 저랑 똑같이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하면서 서울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친척형하고만 보낸다고요. 매일 둘이서만 놀고 있으니 재미도 없고 친척형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너무 못 놀 때도 있으니 이것저것 가르쳐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랑 형수님 단둘이서 위기투 앞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식탁에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일어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친척형은 거실에서 상 깔아놓고 삼촌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형수님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운전을 못하는 듯 보였고 친척형도 삼촌들 등살에 주는 술 한 잔 두 잔 받아먹다가 고삐가 풀려버려서 술판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형수님이랑 낮에 방에서 단둘이 잠깐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둘이서 의기투합을 한 것 때문에 형수님이 혹시 나에게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형수님이 형을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술 먹고 있는 형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석을 해서 삼촌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삼촌들이 특히 짓궂은 게 보통이 아닌데도 그 농담을 다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빛내주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저런 여자랑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역시 짓궂은 삼촌들이 형수님을 가만둘 리 없었죠. 일부러 어떻게 술에 뻗게 만들려고 술을 쉴 새 없이 연거푸 계속 따라주는 겁니다. 친척형은 많이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벌써 옆에서 뻗어버려 있었고 형수님 혼자서 삼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도와주려고 옆으로 가서 형수님한테 집중되는 술을 같이 비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했던 건 우리 삼촌들이 주량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삼촌들이 술에 취해서 거실에 뻗어버릴 때까지 형수님은 그 술을 다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합류를 했으니 그만큼 술이 덜 취한 상태였고요. 아무튼 삼촌들은 그렇게 그냥 거실에서 재우고 형님하고 형수님을 제 방으로 옮겨서 재우고 저는 그날 외박을 하기로 한 누나방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나방 침대에 누워서 눈을 좀 붙였어요. 그래도 낮 동안 형수님이 누워 있었다고 침대에서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살짝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몇 개 느껴졌던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 제 옆에 형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도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듯 보였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방을 착각해서 낮 동안 한참 있었던 누나방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얼굴이 가까이 있으니 형수님이 코로 숨쉬는 콧김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형수님의 숨결에 술 냄새가 강하게 섞여 기분이 더욱 더 이상해졌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왜 친척형을 만나지? 이따금씩 아까부터 생각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저랑은 나이차도 별로 나질 않으니 아무리 연상의 여인이라도 저를 먼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묘한 질투심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말입니다. 더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에서 나와 삼촌들이 뻗어있는 거실 한 구석에서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형수님은 전날 밤의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듯 했어요. 삼촌들은 새벽녘에 깨서 이미 다 돌아갔고 친척형과 형수님도 같이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이대로 보내면 언제 또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척형은 그렇다 쳐도 딱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형수님을 한동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친척형네를 보내고 저는 다시 누나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도 있었지만 형수님이 벌써 보고 싶어져서 방 안에 남아있는 형수님의 잔향이라도 맡아보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벼랑간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형수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얼른 취직하라고 그리고 서울에서 보자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덧붙인 말은 얼른 서울에 와서 어젯밤에 못한 걸 마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취했다고 생각했던 형수님은 사실 제정신이었던 거고 저는 굴러들어온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도 형수님네 신혼집과 가까워서 친척형이 출장을 간 날에는 형수님과 둘이서 그날처럼 의기투합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형수님과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는데
들킬 땐 들키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는 않네요. 형수님도 딱 이 정도 사이까지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형수님이 언제고 저를 선택할 결심이 서면 저는 그때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